문단 번호부터 써볼까요? 두 개는 내가 할 테니까 마지막 하나만 니네가 한번 해보도록 해. 앞에 거랑 요 뒤에 경제 지문은 선생님이 할 거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셋. 자, 5문단이죠. 자, 5문단이면 아주 짧은 글이야. 5문단에서 보통 7문단 정도 되는데 얘는 5문단인데 문단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문단 수가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문단의 길이가 길면 좀 어려운 편인데 얘는 곤도 짧으니까 충분히 할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요.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개체적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역사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파악된 과거의 사실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역사적 사실의 의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일어난 개체적 사건 그 자체의 의미. 두 번째, 역사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파악된 과거 사실. 자, 역사적 사실의 개념입니다. 얘는 중심 문장은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내용이 뭔지는 모르니까. 그 다음 읽어볼게. 역사가의 연구 태도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밑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역사가의 연구 태도가 나올 것 같아요. 뭐 했잖아? 개체적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주관적으로 파악된 과거 사실을 의미하느냐? 어떤 개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태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의 태도가 나오겠죠. 첫 번째. 랑케라고 했어. 그럼 랑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한번 봅시다. 역사적 사실을 신의 손가락에 만들어진 자연계의 사물과 동일시했다. 그는 각 시대나 과거의 개체적 사실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유의 가치를 지녔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세모 역사가는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신성한 역사를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역사가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확인을 통해 역사를 인식해야 하며 목적을 앞세워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야. 이 사람은 더 위의 개념 중에 어떤 개념에 초점을 둔 거지? 개체적 사건 그 자체니 아니면 역사가의 주관적으로 파악된 과거 사실이니 어떤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되겠죠.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도록 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자, 봐봐. 두 개념 중에 무엇을 강조하냐고 물어봤지? 그래서 두 개념 중에 하나를 강조했어요. 이걸 통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하냐면 역사 연구 태도가 달라진다고 했지. 이 밑에 있는 게 역사 연구의 태도예요. 됐냐, 진우야?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 가볼게요. 이게 랑케였고요. 이에 반해 드로이제는 역사적 사실이란 어디까지나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학문적으로 구성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를 단순히 과거 사건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으며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하나의 지식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세모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사료 고증만으로는 과거에 대한 부분적이고 불확실한 설명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야.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역사적 사실은 어디까지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학문적으로 구성된 사실 이거야.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됐나? 과거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하나의 지식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았죠. 이게 역사 연구 태도입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말했던 거 역사가 연구 태도 그리고 어느 개념을 강조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역사가 연구 태도 두 개 얘기해줬죠? 이렇게. 하지만 드로이젠은 그래서 드로이젠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을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역사가가 임으로는 마음대로 과거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마음대로 과거를 본 건 아니야. 그는 역사가가 과거의 개체적 사실 가운데 일부를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하기 이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범주로서의 역사가 있다고 보았다. 말이 좀 어렵죠? 즉 이라는 말은 항상 앞과 뒤를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말이란 말이야. 즉 범주로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선언적으로 규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역사 인식의 범주를 형성하는 것이 인륜적 세계이다 라고 했으니까 밑줄 먼저 걸어갈게요. 즉 역사가의 역사인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범주로서의 역사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에 맞게 역사인식을 한다는 거야. 근데 범주로서의 역사인식이 뭐냐? 바로 인륜적 세계다라고 본 거죠. 인륜적 세계이다. 인간은 태초부터 주어진 자연의 세계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륜적 세계에 살고 있다. 따라서 역사는 이와 같은 인륜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며 또한 그것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죠. 마지막 해도 되고 마지막 요거 따라서 다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할게. 굳이 위에 있는 거 뭐하러 해. 여기 필요하면 드로이젠의 부연 설명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자 요컨대 요약했습니다. 요컨대 드로이젠은 랑케의 객관적 역사인식과 달리 역사인식의 주관성을 주장하면서도 선언적으로 주어진 인륜적 세계가 역사가의 역사인식과 해석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주관주의적 역사인식은 결코 상대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했죠. 상대주의가 뭐냐? 상대주의는 뭐야?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맞는 거야. 쟤네 입장은 그럴 수 있어. 쟤네 입장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상대주의를 결코 좋게 보지 않죠? 왜 좋게 보지 않니? 봐봐. 식인을 한다고 쳐보자. 어떤 부족은 식인을 해요. 사람을 먹어요. 그죠? 어떤 부족은. 근데 그 부족이 사람을 먹는 거 보고 걔네 문화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가버리면 세상에 도덕도 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주의로 나가지 않아. 왜? 인륜적 세계가. 사람의 도리로 해서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범주를 미리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선험적으로 경험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럼 그 도리에 벗어난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는가? 주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설명이 좀 길어졌네. 자, 첫 번째 문단.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의 역사연구 태도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뭘 강조하는지 하나 달라진 거야. 랑케는 개체적 사실 그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 몫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드로이젠은 역사적 사실은 주관적 인식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 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하나의 지식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역사가 임무라고 봅니다. 하지만 드로이젠은 범주로서의 역사라는 거 하는 것이 역사가 역사인식을 선언적으로 규정한다고 보는 거야. 역사가 역사인식을 얘가 규정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인륜적 세계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빠지지 않는다? 상대론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자, 문제 가볼까요? 자, 이거 사실적 사고입니다. 사실적 사고 내용을 치고 이런 문제를 풀 땐 머릿속으로 풀면 안 돼. 머릿속으로 푸는 게 아니라 본문에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디를 보고 찾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랑케는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파악을 강조했다. 랑케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앞으로 넘어가야지. 무조건.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파악을 강조했다. 맞습니까? 맞죠? 개체적 사실이 맞아요. 좋아. 랑케는 과거 사건들의 고유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여기도 찾아봅시다. 랑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자연의 법칙과 똑같다라고 말하죠? 얘도 맞네요. 드로이젠은 인륜적 세계와 자연 세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 맞습니까? 자연 개념하고 인륜적 세계가 동일한 개념이에요? 아니죠? 틀렸네요. 답 3번. 4번. 드로이젠은 사료 고증만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죠. 왜? 역사가 인식을 중요시하게 봤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맞죠? 드로이젠은 범주로서의 역사가 역사인식을 선언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네 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범주로서의 역사는 뭐가 되고? 바로 인륜적 역사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답은 몇 번? 3번이죠. 여기서 인륜적 세계는 주관적 인식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는 거고, 자연세계는 있는 그대로 개체적 사실에 해당하니까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요 문제 별표. 이 문제 별표인데 이 문제가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랑케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랑케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 하나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는 대부분 학생들이 랑케를 보고 나서 랑케의 생각과 달라지는 것 이렇게 보기도 하겠지만 윗글에 있잖아. 랑케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어. 자, 랑케는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앞으로 넘어가 본문에서. 랑케는 뭘 비판적으로 봤는지 봐봐 거기. 뭘 비판적으로 봤다가 명확하게 있어요. 뭘 비판적으로 봤더냐, 승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 랑케가 뭘 비판했는지. 도현이 찾았냐? 랑케가 비판한 내용이 있어요. 성령이 뭘 비판했어? 그래. 이를 위해 역사가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확인을 통해 역사를 인식해야 하며 목적을 앞세워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니?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한 것만 찾으면 되겠지. 자, 선택지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는 거야. 선택지 하나 보고 이건가가 아니라 내가 뭘 찾아야 될지를 머릿속으로 먼저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한 게 하나가 있겠지. 그걸 찾는 겁니다. 찾아 보세요. 이거 내 눈을 피해? 그래서 목적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목적을 위해 역사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진우야, 몇 번이냐? 4번.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 뭔데? 과거에 일시 편입시킨 영토에 대한 지배권 회복을 주장하기 위해 이거 비슷하지? 일본 애들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하기 위해 러일 전쟁 전후에 체결된 국제 조약 자료를 선별했다는 거야. 필요한 자료만 발췌한 거지. 뭘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죠.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한 사례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 됐니? 자, 다음 가볼게요. 3번. 윗글의 드로이존과 보기 신사학파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요거 풀 때 얘기하지? 이 순서라고. 아까도 했잖아. 문학할 때도 요 순서를 보라고. 드로이젠 우리 읽었으니까 드로이젠 거 먼저 봅시다. 드로이젠은 역사가의 주관적 역사인식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 맞습니까? 맞아요. 드로이젠은 그거잖아.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 그죠? 맞아요. 다음 2번. 드로이젠과 달리 역사가의 역사인식이 상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드로이젠은 상대적 관점이라고 아니라고 했죠? 상대적인 관점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드로이젠과 달리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신사학파는 드로이젠과 달리 불변하는 현실이 역사인식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했으니까 드로이젠과 달리 맞죠? 불변하는 현실이 역사인식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는 누구겠니 이건? 개체적 사실로 보는 거니까 랑케가 되겠지. 그러니까 드로이젠은 아니니까 드로이젠과 달리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얘도. 드로이젠과 신사학파는 모두 인륜적 세계를 상정한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설명하고 있다. 인륜적 세계 상정은 누구만? 일단은 드로이젠은 이렇게 돼 있어요. 드로이젠과 신사학파 모두 역사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역사적 사실의 존재 부정은 아니죠. 그걸 해석하는 거죠. 역사가 인식에 맞게 이렇게. 그럼 답은 하나밖에 안 적혀졌네. 그 다음 신사학파를 봐야 되겠죠. 미국의 신사학파는 역사적 사실의 존재 방식은 영원한 실제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이며 모든 역사가는 자신의 관점과 자기 시대 관점에 따라 과거 사실을 해명한다고 보았다라고 했어요. 과거 사실은 달라진다는 거니까 드로이젠하고 비슷하죠. 즉 그들은 역사서의 출발점은 역사가의 현재 인식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내용 가봅시다. 드로이젠은 신사학파와 달리 역사가의 주관적 역사인식을 중요했다. 신사학파와 달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얘네도 뭐라고? 자신의 관점과 자기 시대 관점이니까 달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네.
가치가 되겠죠. 모두. 아니, 가치가 아니라 모두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어쨌든 틀렸고. 신사학파는 역사가 역사인 상대적 관점, 시대의 관점에 따라 자기의 관점에 따라 애매하죠. 세모 이렇게 가요. 다음 신사학파는 불변하는 현실이 범주를 형성한다고 주장한 건 아니죠. 영원한 실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변화 자체라고 했으니까 얘도 X고 인륜적 세계를 상정한 건 신사학파 인륜적 세계 없으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돼? 2번이 되겠죠. 이게 애매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관점 이 말이 드로이제는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상대적이라는 말이 없거든. 근데 다만 자기의 관심에 따라 시대의 관점에 따라고 기준점이 없이 정해준 거야. 그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니까 얘를 상대론으로 봐도 되고 어쨌든 세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세모로 판단해서 답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 풀었나요? 아니면 하나 더 남았나요? 다 풀었죠? 좋습니다. 다음. 여기 경제. 경제 지문은 조금 까다로워 이게. 조금 까다로우니까 이 지문 자체를 설명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 평가원이나 수능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념은 조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좀 천천히 할게요. 요 다음 거 봐봐. 다음 지문 봐봐. 되게 짧고 쉬운 걸로 알고 있어 내가. 넘겨봐. 그죠? 되게 짧죠? 문제도 2문제밖에 없어요. 자,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참아. 그래서 요거 경제 지문이 좀 긴데 이건 선생님이 개념을 좀 설명해 주고 요거 하고 나서 요 다음 거 니네가 한번 해보고 답 맞춰보고 그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문단 번호 갑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잘 나오는 개념이라서 그래, 경제. 자, 가도 되겠어? 출발을 되겠습니까? 자, 갑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조,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가격보조 등이 있다. 한 문장밖에 없잖아. 그냥 밑줄이죠. 한 문장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소득보조와 가격보조가 나와 있으니까 소득보조, 가격보조 시나 이렇게 해줄까 봐 선생님. 그래서 소득보조와 가격보조가 있다라고.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근데 이 제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소득보조와 가격보조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 그런데 먼저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얘를 알기 위해서 먼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니? 대체효과가 뭔지 소득효과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올 건 이제 대체효과가 뭔지 소득효과가 뭔지 나오겠지. 일단 거기까지 찾아내는 게 1차적인 목표야 우리는. 어떤 소비자가 X제와 Y제만을 구입한다고 할 때 집중. 야 이거 되게 중요해. 경제용어. 한정된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로 구입 가능한 X제와 Y제의 수량을 나타내는 선을 뭐라고 하냐? 예산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개념을 알아볼 텐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예산선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라서 예산선 설명을 해준 거야. 또한 X제와 Y제를 함께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제와 Y제의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차이가 없다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야. 뭐가 똑같으냐? 뭐에 똑같냐? 만족도가 동일한 곡선이야. 그걸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 근데 이게 앞으로도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선생님 좀 이따 이 문단만 읽고.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최적의 소비 선택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 G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설명하기 전에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얘기해 줬단 말이야. 그러나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는 최적 선택 지점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소득 보조나 가격 보조가 실시되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무차별 곡선이 뭔지 예산선이 뭔지 간략하게 더 설명하고 갑시다. 자, 이렇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이 그래프. 세상에 물건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물건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뭐하고 뭐밖에 없냐? 라면하고 김밥. 이 세상에 종류 음식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라면하고 김밥 두 개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면 예산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조합의 합을 말해요. 그럼 여기다 선생님 그냥 라면이라고 한번 써볼게. 여기를 라면이라고 여기를 김밥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서 라면을 사. 그럼 김밥을 사니 못 사니? 못 사지. 그래서 김밥은 0이고 라면은 맥스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선. 오케이? 내가 돈을 가지고 다 김밥을 사. 그럼 김밥은 여기까지 사지만 라면 한 개도 못 사겠지? 여기인 거야. 그래서 조합이 이러겠지. 라면 4개 사면 김밥을 1개 사. 라면을 2개 사면 김밥을 3개 사. 뭐 이렇게 나눠지겠지. 내가 살 수 있는 조합의 선이야. 그래서 이걸 예산선이라고 부르고 예산 제약선이라고 불러. 그럼 진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바깥에 있는 걸 살 수 있니 없니? 살 수 없어. 그래서 얘를 예산 제약선 또는 예산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의 조합을 연결해주는 선이야. 도현아, 이거 이해됐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뭐냐? 무차별 곡선이 얘야. 무차별 곡선은 만족도야. 만족도가 같은 곡선이야. 봐라. 다시 봐. 여기 봐,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만족도하고 여기에 만족도하고 여기에 만족도, 여기에 만족도, 여기에 만족도, 여기에 만족도가 다 같은 조합의 선인 거야. 그리고 나서 상용아, 이 무차별 곡선은 원래 진짜 많이 있겠지. 이렇게 쭉 무차별 곡선은 쭉 있겠지만 만족도가 가장 큰 무차별 곡선은 어디야? 0점에서 멀어진 섬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거야. 그러면 봐, 진우야, 내가 여기 있는 이 만족도를 얻을 수 있어 없어? 나는 받을 수 없어. 왜? 예산선 바깥에 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산 안에서 가장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뭐밖에 없니?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이 접점에서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할 수도 있잖아. 물론 여기서 할 수도 있어. 근데 봐봐, 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도 이만큼의 똑같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잖아. 내 물건을 다 쓰면 더 큰 만족도를 얻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합리적 소비를 한다고 보는 거야. 진우야, 무차별 곡선 이해됐냐? 어차피 이해 못했네. 무차별 곡선은 만족도가 똑같은 선이야. 근데 경제학에서는 뭘 전제로 하냐면, 경제학에서는 이걸 전제로 해. 소비자는 항상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해. 그걸 전제하는 거야. 그러면 내 돈을 다 써가지고 만족도가 가장 큰 게 합리적인 소비잖아. 그럼 거기가 어디겠냔 말이야. 소비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왜? 만족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장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건 여기 접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이렇게 되는 거야. 접점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승아, 이해되냐 좀? 이게 어려운 건가? 야, 그럼 다시 이것만 물어보자. 무차별 곡선이란 말은 차별이 없다는 거 똑같다는 거야. 이 선 위에 있는 것들은 뭐가 다 똑같다고? 만족도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만족도는 여기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크다고 봐. 그럼 여기 있는 만족도가 더 크겠지. 여기 있는 만족도가 더 크겠지. 근데 얘는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못 사.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선이 어떤 선이냐면 바로 이 선이라는 거야. 만나는 선. 그럼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여기 있는 선도 할 수 있잖아. 할 수는 있지. 하지만 더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선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아까 경제에서 말한다고,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한다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진우,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게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준 거야.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지금 알려고 하는 거야? 소득보조, 가격보조 알기 전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개념이잖아. 그래서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집중.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X제와 Y제가 정상제일 경우, 정상제 밑에 나와 있죠. Y제에 대한 X제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면 Y제에 대한 X제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대. 그러니까 얘 가격이 떨어진 거야. 자, 원래 김밥을 민준이 원래 김밥을 10개 살 수 있었어. 근데 김밥을 할인을 해. 그럼 10개가 아니라 더 살 수 있겠지. 그러면 김밥을 살 수 있는 선이 여기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더 사는 거야. 이렇게 돼. 가격 비율 변화가 생기고 예산선이 바뀌게 돼.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지. 예산선이 바뀌었잖아. 왜? 김밥 값이 떨어진 거야. 김밥을 더 많이 살 수 있어. 이렇게. 김밥을 줄이면 김밥 가격을 라면 값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때 상품 조합도 달라져. 최적 선택 지점 역시 변하게 된다.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요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지. 어디로? 접점으로 이동해야 되겠지. 접점으로. 네, 접점 만들어줄게. 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상품의 조합도 원래 여기였는데 어쨌든 간에 상품의 조합도 달라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최적 선택 지점 역시 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X제의 수요는 늘리게 되고 Y제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한다. 대체 효과의 개념. 나와줘 동그라미. 대체 효과의 개념이 뭐야? 가격이 떨어진 물품의 가격을 늘리는 거야. 라면하고 김밥이 있는데 김밥 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뭐의 소비를 늘리는 거야? 김밥의 소비를 늘리는 거야. 라면의 소비를 어떻게 하고?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라면의 소비는 그대로 가고 김밥의 소비는 되니까 결정 옮기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대체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됐어요? 이거의 수량만 늘렸으니까 대체 효과가 늘어납니다. 또한 대체 효과 나왔으니까 이제 무슨 효과 나와야 되겠니? 소득 효과 나와야 되겠지. 상용아! X제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예전에 살 수 없었던 X제와 Y제의 상품 조합을 살 수 있게 되지. 왜? 원래는 이 선 바깥에 건 못 샀잖아. 근데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선 바깥에 있는 걸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때 이 조합으로 샀었는데 예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었던 조합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X제, Y제 상품 조합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득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가격이 떨어진 물건을 더 살 수 있는 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예전에 살 수 없는 조합을 살 수 있는 게 소득 효과. 이 두 가지의 개념인 거야. 그러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변화했을 때 무슨 효과가 일어나는 거니?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한쪽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뭐만 늘어나? 소득만 증가하게 되면 상품 간의 가격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상품 간의 가격 비율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 X제와 Y제의 수요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 아니? 원래는 이 선이었어. 근데 얘는 하나의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상품의 가격은 변화가 없어. 다만 나의 소득이 늘었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울게. 얘가 지금 하나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얘의 소비를 늘렸으니까 대체 효과. 살 수 없었던 조합을 했으니까 소득 효과야. 얘 지울게.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상품의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 선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상품의 비율이 변했니 안 변했니? 도현아? 비율 사는 비율. 얘를 더 많이 사거나 얘를 더 많이 사거나 비율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아까 대체 효과는 가격이 떨어지면 그 물건을 더 사는 거잖아. 얘는 가격 떨어진 물건이 있니 없니? 없지. 그래서 특정한 물건을 더 사지 않는 거야. 다만 예전에 살 수 없었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효과만 일어나게 되는 거야? 가격 떨어지는 물건을 더 사는 대체 효과는 없고 예전에 살 수 없었던 조합을 만드는 소득 효과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밑에 설명이 나와요. 자, 밑에 가볼게. 그래서 식품과 비식품 구입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의 소득 보조를 시행한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뭘 시행한다고? 소득 보조를 시행한다고 보자. 소득 보조는 뭐냐? 돈을 더 주는 거야.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있니 없니? 안 떨어지지.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 간에 보조금 30만 원을 지출하는데 그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식품과 비식품의 가격 비율의 변화가 없으므로 대체 효과는 없어. 다만 30만 원만큼의 소득 효과만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야. 반면 가격 보조를 해주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식품에 대해 가격을 보조해 준단 말이야. 그럼 식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지. 그러면 뭘 더 사게 되니? 식품을 더 사게 되지. 대체 효과. 그리고 예전에 살 수 없던 조합을 살 수 있으니까 소득 효과 둘 다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에 대한 얘기가 됐어요. 얼핏. 좀 더 가볼게. 마지막. 그런데 야, 이건 경제에서 어려운 개념도 아니야.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식품보다 비식품을 선호해. 그런데 식품에 대한 가격 보조를 해줘. 그럼 뭐야? 난 식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식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물건을 더 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소득 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 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의 구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소득 보조보다 소비자의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 보조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효율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 보조가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 보조가 좋다라고 보는 거야. 됐죠?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저소득층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소득 보조와 가격 보조가 있어요. 이 제도들을 좀 잘 알려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예산선, 그리고 만족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야. 사람의 소비는 두 접점에서 가격을 소비를 하게 된단 말이야. 소비를 하게 돼. 그런데 한 물건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면 그 물건의 소비를 늘려. 대체 효과. 그러다 보면 예전에 살 수 없는 조합을 살 수 있게 돼. 소득 효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거 식품하고 비식품이야. 예산 제약 한쪽은 식품이 있고 한쪽엔 비식품이 있겠지. 여기다가 정부가 소득 보조를 해버려. 그러면 뭐 하게 되니? 비율이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비율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늘어나니까 무슨 효과? 소득 효과만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가격 보조를 해줘. 식품에다가. 그러면 식품을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면서 소득 효과와 함께 모두 식품의 구입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대체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야.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 보조를 좋아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보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됩니다. 어렵나요? 이건 어려운 개념 아니다. 이 정도는. 자, 가봅시다.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본문에 체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무차별 곡선의 정의. 본문에 무차별 곡선 동그라미 쳐져 있니 안 쳐져 있니? 쳐져 있죠? 무차별 정의 나와 있죠? 상품 조합의 유형별 특징. 얘는 안 나와 있어요. 실질 소득과 예산선의 관계. 본문에 키워드가 실질 소득 예산선이에요. 밑에 보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이 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최적 선택지점의 변화 원인. 가격 보조를 해주거나 소득이 늘어나거나. 두 중이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냐? 여기서 돼. 이렇게 되면 여기서 되잖아. 접점이 달라지는 원인. 가격 보조를 해주느냐? 소득 보조를 해주느냐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차이 나와 있고요. 됐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프 봐. 이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에서는 항상 가로축과 세로축을 꼭 보고요. 여기 있는 설명을 꼭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x제고요. 여기가 y제예요. 아니, 미안. 저기가 y제고 여기가 x제예요. 세상에 물건이 두 개밖에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선이 이 선이에요. 이걸 예산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소비자는 x제보다는 뭐를 더 선호해요? y제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놔. 아, 얘는 y제를 더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선분 A하고 B는, 이 A, B는 소득보조 또는 가격보조가 시행되기 전 최초 예산선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최초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서 그래프 선분 두 개가 더 있어요. 얘는 최초야. 아무것도 안 줬을 때야. 그럼 얘는 뭘 줬을 때고 얘는 뭘 줬을 때인지를 알아야 돼. 그치? 봐봐. A하고 E는 잘 봐요. A하고 E는 가격의 비율, 상대적인 비율이 두 재화의 상대적인 가격이 달라졌지? 그럼 정부에서 무슨 보조를 해준 거야? 소득 보조야, 가격 보조야? 가격 보조를 해준 거야. 어떤 재한테? X재한테 가격 보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건 가격 보조가 돼. 이건 뭐냐? 가격 비율은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대로 이동했지. 얘는 무슨 보조가 일어난 거니? 얘는 소득 보조를 해준 거야. 됐어.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얘는 소득 보조. 얘는 가격 보조. 어디에다가? X제에게 가격 보조를 해준 거야. 그러면 도현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도현아, 가격 보조를 해주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냐? 본문에서 찾아야지. 가격 보조를 해줘. 무슨 효과가 일어나죠? 가격 보조해준 그 재화를 일시적으로 양을 늘리지.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원래 사용할 수 없었던 예산, 무차별 곡선을 쓸 수 있지. 무슨 효과도 같이 일어나? 소득 효과도 같이 일어나. 하지만 소득 보조를 해줄 경우에는 상품 비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무슨 효과만 일어난다? 소득 효과만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는 정리해야지. 본문 읽었으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보자. 자, 가볼게요. 예산선이 AB에서 A2로 바뀌었지? 자, AB에서 A2로 갔습니다. 그러면 가격 보조가 이루어진 거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군. 본문에 찾아가 봐야죠. 가격 보조했을 때 실질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무슨 효과? 소득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실질 소득이 늘어난 건 소득 효과. 예산선 AB에서 A2로 이동했다면 소비자는 선호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X제를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다. 여기 나와있죠? 이게 대체 효과입니다. 아까 식품과 비식품의 선호 거기 나와있잖아요.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소득 보조야. 소득 효과가 일어났겠죠? X제에 대한 Y제의 상대적 가격 비율의 변화가 생겼겠군? 틀렸죠. 상대적 가격 변화는 안 생깁니다. 상대적 가격 변화는 어떨 때만 생겨? 가격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할인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음,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소득 효과죠? 소득 보조죠? A2로 가격 보조할 때보다 정부는 소비자의 소비량을 더 예측하기 어렵고, 맞죠? 왜? 정부는 가격 보조가 예측하기 더 쉽다라고 말을 해요. 가격을 보조해주면 그 수량을, 그 재화의 소비를 일시적으로 늘리니까요. 이렇게 됐고. 다음,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2로 이동할 때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죠. 소비자는 소득 보조를 더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다음 몇 번이 돼? 3번이 됩니다. 도현아, 어렵냐?
그러니까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의 이해가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선은 내가 살 수 있는 조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세상에 두 개의 물건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들을 살 수 있는 조합을 예산선. 무차별 곡선은 만족도.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큰 걸 살 거잖아. 그래서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하고 만나는 섬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가 되겠죠. 다음 거 해야 되는데 이러다 다음 거 못하는 거 아니야? 다음.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 중 쌀에 대한 가격 할인을 실시할. 쌀에 대한 가격 할인 무슨 보조? 그래, 가격 보조. 가격 보조가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고 했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모두 일어난다고 했지? 진우 그래 안 그래? 자, 진우가 풀어볼 거야. 진우 몇 번? 2번. 야, 풀어보는데 벌써 약간 풀었구나. 2번 한번 해볼까?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A의 최적 선택 지점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그게 소득 효과니까.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소득 효과. 정책이 시행된다면 A에게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발생할 것이다. 맞죠? 2번. 왜? 대체 효과는 뭐니? 쌀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거고요. 소득 효과는 이전에 살 수 없는 조합을 선택하게 될 거니까.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쌀에 대한 A의 수요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아니죠. 변화가 있죠. 수요가 없는 건 라면에 대한 수요가 없을 거고 쌀에 대한 수요는 변할 겁니다. 정책이 시행된다면 A의 예산선에는 변함이 있어요. 무차별 곡선이 변할 거니까.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A가 선택할 상품조합이 변하죠?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하락하면. 오케이, 좋아. 하락하면. 그럼 가격 하락과 관련된 거 어딨죠? 하락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몇 번? 3번. 오케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거 하면서 끝내자. 요거 딱 봐도 짧잖아, 문제. 몇 문제밖에 없냐? 2문제밖에 없어, 문제가. 자, 준비. 잠 깨고, 졸린 사람들. 기지감 끼고, 상영이. 자, 뭐 한번 풀고,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나. 문단 번호부터 쓰고. 하나, 둘, 셋. 자, 5개. 준비됐어? 시작. 보세요. 5분 줄게, 5분. 넉넉하게 5분 줄게. 자, 볼게요. 선생님이랑 한번 맞춰볼게. 가보자. 니랑 한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문이 더 중요해. 자, 여기는 한국의 줄타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한국의 줄타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 이렇게 관중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회, 재담, 노래 등의 연행이고요. 그 다음에 줄광대는 이렇게 재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행 방식이 복합적인 거니까 이러한 기점으로 해서 위로 해도 되고 아래 해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긴장과 위안의 반복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줄타기는 줄고사, 기회 1, 놀이, 기회 2, 마무리 과정 등으로 진행된다. 여기까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첫 번째 여기는 줄고사가 나오니까 줄고사로 연연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 1에서 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회 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놀이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놀이를 통해 이완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 2가 나올 거예요. 기회 2가 펼쳐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가 나오겠죠. 마무리 이렇게 되겠죠. 이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에서요. 이와 같이 긴장과 이완이 반복됨으로써 라고 해서 긴장과 이완이 여기도 나와 있죠. 물론 여기 안 하고 두 개 똑같은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둘 다 해도 돼요. 이렇게 구조가 됐죠. 다음 한편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편 줄타기는 전체의 긴장과 이완이 있죠. 요것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고 했고 예를 들어 내용이 쫙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듯
긴장과 이윤을 현장감 있게 풀어낸다 라고 해도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의미 가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비교적 간단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 여기 앞에 거 문제 있었죠, 여기. 자,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입니까? 민준이 몇 번? 네가 쓴 걸 물어보는 건데 몇 번? 잘못했어? 네,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1번을 확실하게 다시는 잘 못 써요. 왜냐면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이렇게. 유기적이라는 말이 본문의 텍스트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라는 말이잖아요, 유기적이.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 긴장과 이완이 짜임새 있게 됐다라는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유기적이라는 텍스트가 본문에 안 나와. 근데 가다 보니까 뒤에 게 다 틀렸거든. 결국은 다시 유기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자, 여기는 몇 번이죠? 진호, 여기 몇 번? 2번. 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얘는 재담이죠? 재담이니까 긴장을 어떻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클리닉과 관련된 거 잠깐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 전형고들은 잘 쉬었다 왔으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오도록 하세요. 야, 근데 다 금요일 날 와야만 되니? 어쨌든 빠지지 않도록 하고 클리닉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 교재 가지고 다음 주까지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클리닉이 없어요. 왜 없냐면 내신을 시작해야 돼. 내신이 11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하게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3학년들이 이제 수능을 보기 때문에 3학년들이 다 빠져.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